안녕하세요. 저희 100회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 디스커버리를 시작한 지 오늘이 10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마이스 업계 분들이 나와주셨고, 또 저희가 저희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모셔서 이렇게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저희가 100회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0회여서 어떤 특별한 분을 모셔야 할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미 지금 코엑스의 대표로 오신 지 몇 달 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우리 마이스 산업에 조금 오래 계셨던 분은 이분이 결코 우리 마이스하고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테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막 마이스 산업에 뭐 한 4, 5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분이 오셨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 산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요. 무역협회 계실 때부터도 사실 저희 학교가 1997년도에 처음 이제 학과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컨벤션 전시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엑스 이동기 대표님을 모시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방식이 마이스 산업에 어떻게 혁신을 갖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인사와 함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코엑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또 전시산업진흥회 회장도 네.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과분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유가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1992년에 이제 무역협회에 들어갔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셈 및 무역센터 확충 사업에 건설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B홀이라든지 D홀, 오디토리움, 뭐 그랜드 볼룸 쪽에 새로운 이제 컨벤션 시설이 확충이 됐었고, 또 2000년 아셈 회의까지 이제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 사업단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이제 논문을 컨벤션 센터 건립의 경제적 효과라는 석사 논문을 썼었고요. 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98년부터 99년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UNLV에 1년짜리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한 학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한 학기는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MGM 그랜드 호텔, 베네시안 호텔에서 인턴십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셈 회의를 끝내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연수한 바를 가지고 몇 개 전시회를 제가 실제 신규 기획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전시회가 트레이드 서비스 쇼라고, 무역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을 전부 모아서 전시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무역협회 회원사들 간에 1년에 한 번 하는 전시회로는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주요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모아서 무역 서비스 할인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고, 회원사들이 이런 프로바이더들한테 지속적으로 할인을 받는 그런 무역협회 서비스도 연관돼서 제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만들었던 전시회가 국제 보석 시계전이었고요. 그때 뭐 주얼리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목걸이를 걸어주고 또 홍보에도 활용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들이 다 이 주얼리 레이디로 또 선정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이오 산업, 황구석 교수가 한참 뜰 때, 제가 이제 바이오 코리아라는 전시회를 신규 기획을 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신규 기획을 하고
운영까지는 못하고 제가 그때 회장실로 가는 바람에 신규 네. 기획만 했었는데 무역협회가 이제 새로 시작한 전시회였고 나중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가 같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무역협회가 하고 있지 않고 아, 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하는 네. 전시회로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전시의 공동 주최자들 간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후적으로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한 3년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 코엑스의 그 전시 컨벤션 시설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제 중장기 발전 팀장을 제가 맡아서 만약에 이제 코엑스가 사실은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증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을까? 어, 한전 부지를 무역협회가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어, 있을까? 어. 이런 프로젝트를 좀 제가 했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잠실 마이스를 저희가 무역협회가 서울시에 최초 제안하는 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음.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협회 나오기 전에 최근에 제가 한 4, 5년 동안 했던 일은 혁신성장본부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지난 99회 때 우리 황희공 교수님께서 어소시에이션 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네네네. 강연을 하셨는데 저도 무역협회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10년, 20년 후에 무역협회의 주력 회원사는 누가 될까? 과연 공단에 있는 기업들일까?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 속도로 봐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글로벌로 나가고 그런 무역협회의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무역협회가 아무 도움을 못 주면 그들이 나중에 무역협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음, 무역협회는 전통 굴뚝 기업들만 회원으로 그러네요. 있게 되면 결국 나중에 경로당이 될 수 있다. 아, 경로당은 아무도 또 쉽지 않는. 뭐 대학 동창회 같은 거죠. 아무도 별로 네네네.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윗떠들은 안 오고 네. 나중에 고참들만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아,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전시 업계에 들어왔고 제가 사실 뭐 다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전시 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현장을 지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시 산업이 51년 됐고 코엑스가 36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전시장 수, 전시의 면적, 개최 건수, 참관객 수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제 얘기보다는 전시 산업 작년에 50년사가 나왔죠.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뭐 건실한 산업구조 인프라 관련 법, 관련 단체, 조직 교육 등 기반 구축은 잘 된 것 같다. 음,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 양적 성장을 한 것 같다. 근데 그렇대 반면에 이제 미흡한 면은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전시회가 없다. 규모가 음, 작다. 음, 시장이 과열돼 있고 카피 전시의 문제가 있다. 음. 업종 간 불균형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전시 산업이 우리 이제 피터 틸이라고 네. 이런 이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이제 저자가 있는데 네네. 수평적으로 양적으로는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뭐 서울에서 잘 되는 전시회가 또 지방으로도 확산이 되고 전시장도 지방 곳곳에 많이 생기고 이런 수평적 진보는 이루어지지만 음, 이 수직적 진보 음,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세상에 갖고 오는 제로 투 원의 진보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음, 예를 들면 최근 20년 동안에 새로 신규 전시회가 만들어져서 크게 된 전시회가 과연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음, 같다. 지금 큰 전시회들은 다 그저 이전부터 해온 전시회들이고 그런 면에서 혁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음, 이런 뭐 제 나름의 총평 아니면 총평을 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전시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나 이 산업 내에서 그런 혁신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지만 이 혁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쉽지는 않은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대부분의 혁신은 이제 실패한다. 하지만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참 이제 어떤 경우에도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무역협회에 있으면서 그 혁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끼리 만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토론하고 뭐 하지만 사실 별 새로운 게 잘 안 나오고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면서 혁신성장본부 만들어서 우리 본부에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직원들을 전부 다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교육을 일주일짜리 합숙 교육을 다 보냈어요. 아, 그리고 3일짜리 서울에서 하는 교육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한 기에 한 160명 정도가 있는데 뭐 여주 같은 데서 이제 그 과정을 하는데 낮에 수업도 듣지만 저녁마다 여주 시내에 나가서 술 먹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킹. 예, 교육을 갔다 오면 예, 한 160명의 네트워크가 생겨요. 예, 예, 한 명당. 예, 예. 여러 기로 보내면 어, 엄청난 이제 사실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 스타트업들이나 이 스타트업 관계자 VC나 뭐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면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나 사고나 이게 변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이게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게 안 변하는구나. 이게 변하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교류를 해야 이게 뭔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시업계도 마이스업계도 조금 더 이제 변하려면 우리 이 산업 내 말고 바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네. 화두를 꺼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2003년 우리 이제 버클리대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이제 제안을 한 개념이고 뭐 당시만 해도 사실은 뭐 구글의 뭐 검색 건수나 이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났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다 이제 내부에서 이제 R&D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R&D를 했는데 시장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앞단의 R&D라는 거는 대기업이 직접 하지 말고 바깥에 빨리 이걸 잘하는 스타트업들 걸 가져와 가지고 이 상업화하고 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속도에서 워낙 기술이 복잡하고 소비자나 빠르게 빨리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에서 R&D를 했는데 나가 보면 또 시장이나 기술이 다 변해 바뀌어 있고 있고. 그게 안 되겠더라 예, 이제 이런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삼성의 이제 갤럭시 노트 7 이 네. 폭발 사고가 있고 이제 네. 불이 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삼성 같은 조직도 그 과거에는 이제 내부형 혁신을 했거든요. 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장 빨리 퍼스트 무버의 장점이 뭐 효율성이나 스피드나 내부 R&D에 의해서 어떤 시장의 레분율을 가져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이 바깥에 이제 기술이 복잡화되고 산업 간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코스트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제 제품의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이. 사이클이 이제 짧아지다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내놔도 이 마켓 레비뉴가 막 줄어버리는 거예요. 내부 개발 비용은 더 높아지고 그 바깥에 복잡 비용이 이제 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폐쇄형 이노베이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은 이제 C랩, 현대차는 이제 제롬 펀드, 뭐 롯데, 뭐 포스코 이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큰 대기업들이 예. 엄청난 노력을 이제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사내 벤처 육성 같은데 이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돼서는 뭐 이제 대기업 관점과 이제 스타트업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이제 대기업들은 보통 이제 CB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경연 대회를 하거나 자체 엑셀러레이터 활동, 뭐 이제 업무 공간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기술 연계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싱이라든지 스타트업을 아예 인수를 한다든지 조인트 네. 벤처를 만든다든지 유통 채널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공동 R&D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협력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협회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뭐 사실 한국 정부도 잘 못 믿겠고 국내 대기업도 그때 당시 잘 못 믿겠고 자기들은 글로벌 기업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건 뭐 무역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BMW라든지 일본의 이제 큰 가구업체 니토리라든지 뭐 보라이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저희가 한 70여 개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국내 스타트업들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쭉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하고 이런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재밌는 거는 베아 로보틱스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그 스타벅스가 이제 본사가 그 시애틀에 있잖아요. 네. 근데 무역협회 서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같은 보이죠? 미국 안에 있는 왔다. 뭐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이제 POC라 그래서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만나게만 해주니까 이게 잘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제품을 그 선진국의 시장이라든지 기업에 가서 직접 시연을 해볼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하는 테스트 베드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또 그런 사업들로 이제 디벨롭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그 쇼핑몰 그래서 국내 5개 이제 스타트업이 가서 여러 가지 뭐 한두 달 동안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추가 개혁을 체결하고 뭐 이런 형태도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임러 그룹의 이제 벤츠 그룹하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그 한 기업이 스타트업들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벤츠가 SK텔레콤, LG전자 뭐 이런 여러 개의 대기업, 2업종 대기업들이 같이 스타트업들을 보고 같이 스타트업들을 평가하고 그런 스타트업들하고 협업 모델을 찾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와 통신과 LG전자의 전장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요새는. 네.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BMW하고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했고 저희가 이제 KT하고 KT가 AI 원팀이라고 만들어서 저희 무역협회랑 또 이런 이제 스타트업 이노베이션들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무역센터에서도 무역센터 시설을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협업하는 모델을 이제 저희가 도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캘리온이라고 여기가 이제 AI 뭐 가상인간 비서 같은 데인데 클레온이 우리 저 세븐더 카지노에서 관광이라든지 안에 시설 안내를 가상인간이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과 연결이 돼서 그런 콜라보를 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 저희가 요거는 지금 올해도 계속합니다. 저희가 코엑스가 찾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소싱하는 이런 걸 해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그 테스트베드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먼저 하시나 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보는 거죠. 이게 여기 와서 맞아? 가능한지.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현실이. 그렇게 해서 아니 저희 같은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비 절감이나 추가 수익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내 말처럼 이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제 대기업 문화나 기업 문화에서 예를 들면 이제 R&D 하는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외부 거를 갖고 오면 위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니들은 뭐 하냐? 저 스타트업들 몇 명 안 된 애들이 하는 거를 왜 니들은 왜 못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하지 않은 제한이 안 아, 된 거를 무시하는 그런 아,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어,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또 그치, 이제 예, 사실은 그건 네, 니네 네, 일이지 내 예, 예, KPI가 아니야. 그리고 예, 이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문화가 이제 다른 경우도 있고, 음, 또 음.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 기술들을 좀 좋은 것만 보고 이제 공짜로 가져가려는 또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아, 그래서 예, 사실은 뭐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글로벌 포춘 500 대기업들은 진작부터 알아가지고, 예, 그 포춘 500 글로벌 대기업 안에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오픈 이노베이션 팀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게 걔들의 미션이고 KPI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무역협회가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제 비결도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찾는 소싱을 무역협회가 대신해 준 거죠.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이 아, 좋고 매부 좋은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아, 글로벌 기업들하고 네. 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아, 예.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스타트업 관점에서 한번 우리 전시 산업을 좀 한번 전시회들을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이런 정의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어떻게 해봐서 잘 됐더라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이제 유니콘이 되고 이제 지속 J 커브를 그리려면 어떤 경우에 해도 이게 계속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쵸. 리피터블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이게 계속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맨파워 들여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맨파워를 적게 들이더라도 이게 저절로 풍선처럼 커지고 굴러갈 수 있는 이 사업 모델이 이제 돼야 되는 음,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 업계에는 없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이제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은 이게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 제품만 있으면 자기가 돈이 없더라도 투자해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그 음, 다음에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대기업들이 있고 지원 기관들이 있고 리서치를 해주는 데들이 있고, 이게 엄청나게 도와주는 생태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시업계는 다 내가 스스로 헤쳐가야 되지. 사실은 이제 이런 생태계가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존에 비즈니스 하시던 기존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런 생태계에 있었으면 나도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더 잘 클 음, 수 있었을 걸. 예, 그때는 내가 사실은 내 예, 혼자 내 자본 끌어다가 내 혼자 다 했는데 예, 지금은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더라. 음, 그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잘 나가는 배경에는 이런 이제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 이제 음, 이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뭐 요것도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잘 크고 있는데 비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S&P라고 있는데, 옛날에 58년대는 한 번 한 기업이 S&P에 들어가면 평균 61년 동안 그냥 S&P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2027년에는 한 번 들어가면 12년밖에 못 어, 있는다. 예, S&P에서 워낙 이제 변동이 심한 거죠. 아, 예,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예, 뭐 도태되고, 탈락되는 기업들도 네,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그 기업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생존이 쉽지 않은 문제고, 그 와중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고, 한국의 이제 유니콘 기업, 뭐 기업 가치 10억 불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우리 10여 개가 네, 나왔고, 얼마 전에 우리 윤은주 교수님이 소개해준 여행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서도 어디였죠? 여기 어때? 아, 거기가 여기 이제 어때? 네, 예, 그 유니콘 네, 대열에 맞습니다. 예, 들어간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의 이제 특성을 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건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제 논문입니다. 올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의 이제 주제가 이런 스타트업의 특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이제 역할 관련된 거였는데, 어, 저는 한 이제 스타트업의 특성을 5가지로 보면, 첫 번째 이제 혁신성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네.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요. 만들어내는 그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학습 지향성. 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지향성. 음. 옛날에 창업했던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동업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네네네. 스타트업들은 동업을 안 하면 혼자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재무적 특성은 이제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지향성이 이 스타트업들이 기존 기업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5가지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음.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시회들을 보면서 이 전시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시회 공동 파트너는 누구냐? 음. 우리의 메인 활동은 누구냐? 우리가 가진 리소스는 뭐냐? 우리의 어떤 고객들한테 가치 제안을 해주느냐? 커스터머 관계라든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수익과 이제 비용,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린 캔버스라고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제 그 변형한 모델인데, 음. 여기는 이제 일단 먼저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우리는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뭐로 측정을 할 거냐, 네. 네. 그다음에 어떤 가치 제한을 할 거냐, 우리의 이제 경쟁 우위가 뭐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세그먼트를 나눌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익은 어디서 나오고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버의 예를 들면 문제는 그건 거죠. 택시비가 비싸다, 카드를 안 받는다, 승객이나 운전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 저렴한 비용으로 승객 운전자들이 서로 평점을 매기게 하고, 뭐 이런. 그러면 이걸 네. 뭘로 측정할 거냐? 유저 수가 얼마 만에 얼마로 늘어났다, 매출이 얼마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 제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전시회를 분석할 때도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전시회가 이 산업이나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전시회의 밸류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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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객들이나 기업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 코엑스 내에서 사실은 전시회를 이 분석을 좀 외부 전문가가 같이 인볼브돼서 전시회 바이 전시회별로 이런 분석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 세그먼트 관련해서는 이거를 또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탐, 셈, 쏨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탐은 이제 전체 시장. 예를 네. 들면 뭐 내가 모빌리티 전시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 전체고, 네. 그 유효 시장은 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세단이다, 아니면 뭐 SUV다, 아니면 전기차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쏨은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표 시장.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어. 전체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 관점에서는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 스타트업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커지려면 일단 이 유효 시장이나 수익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야 이게 커지는 거지. 이 작은 시장 자체가 작으면 이 스타트업이 커져봐야, 너는 네. 그래봐야 뭐 4배, 5배, 10배 이내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회를 만들 때도 이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관점,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제 J커브라는 걸 이제 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굉장히 좀 처음에 어렵죠. 수익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죽음의 이제 사막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이겨내면 시리즈 뭐 B, C, D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시회를 대입을 해보면, 전시회도 과연 우리가 이제 한 3, 4년
적자 보면서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여건이 그런 되느냐. 주세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네, 사실 그걸 하면 사실은 전시가 계속 클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시회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네, 가장 잘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전시가 커지면 비용 코스트는 사실은 이제 나오죠. 적게 올라가고 네, 수익은 많아지기 계속 때문에 많아. 네, 사실은 이게 그 스타트업의 제이코브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초기에 이 단계를 사실 못 건너서 이렇게 전시를 제대로 이제 못 만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음, 이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됐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MVP라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음, 그래서 빨리 그걸 해보고 아니면 빨리 바꿔가지고, 음, 예를 들면 이 모델이 이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모델이 아니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제 피보팅을 하고, 그게 음, 이제 잘 되면 더 리소스를 투자해가지고 빨리 가속화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할 때도 요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게 뭐 큰 걸 바로, 하기보다는 좀 예, 작게 한번 해보고, 예. 이거를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키우는 이런 것도 한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피보팅이라고 그 이제 한쪽 발은 예를 들면 농구를 할 때 고정을 네, 해두고 다른 발로 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하는 네, 거죠. 네. 전시회를 예를 들면 저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원래 시작할 때는 대학생들의 이제 그 데이팅 앱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런 SNS로 이제 발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할 때도 그 과연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를 다 뛰어넘어서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 맞을지, 아니면 내가 메디컬이다, 아니면 모빌리티다,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베이비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그걸 두고 거기에 이제 좀 관련된 인근 산업에서 네. 나의 타겟, 전시나 이제 시장을 보는 그런 음, 방법이 어떤 피보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거는 좀 뭐 이게 이제 어떤 저자가 제가 아는 사람 추천서를 써준 책인데, 아, 이거는 네. 코로나 초기에 변종의 늑대라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사실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아, 이 사람이 왜 스타트업을 변종의 늑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변종은 이 변신 능력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피보팅 능력. 피보팅.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스타트업의 버블이 좀 꺼지고 있다. 어,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초에 이 스타트업 그 벤처 붐이 확 불었다가 꺼졌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스타트업과 2000년 초의 벤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시장이 아니면 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대단해요. 어, 그래서 쉽게 그렇게 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근데 늑대는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생활. 그 이 스타트업에는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항상 IR 피칭을 할 때 자기들 팀원을 소개를 해요. 네. 우리 팀원은 이 사람들이다. 근데 네. 거기에 보면 기술을 담당하는 CTO가 있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네. 뭐 CMO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CFO가, 네. 이 세 명이 기본이 있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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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워크, 아, 스타트업 내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아, 이 스타트업 간 협업, 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나 기존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음, 근데 우리 기존 산업들은 안 그렇죠. 사실 이제 혼자 네. 이렇게 하는 경향이 그쵸. 네. 강한데, 이게 하나의 그런 이제 관점을 한번 볼 수가 있고, 어, 이제 파괴적 혁신은 뭐 잘 이제 아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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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인데, 네. 네. 이 메인 메시지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고객에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 얕잡아 볼 경쟁자는 없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음, 이제 이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베이비 페어를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과연 지금 베이비 페어가 우리가 이제 과열이 돼 있고 네. 너무 많은 중복이 돼 네.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안 하던 베이비 페어 안 하던 어떤 무슨 카페 뭐 여기서 한 건데 이게 잘 될까? 네. 근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얘기 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얕잡아볼 경쟁자가 없다.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 전시회 중에 세그먼트 중에서 저기는 뭐 별 볼 일 없어 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시하지 않은 틈에 누가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더 큰 경쟁 전시회가 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산업 간 국가 간 이런 이제 그 경계가 없어지면서 항상 우리는 지금 현재의 전시회 고객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전시에 참가하지 않는 고객이 누군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와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거는 뭐 요즘 핫한 가상인간 네. 인플루언서들인데, 네네. 가상인간 이제 로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신한 나이프에서 모델로 쓴. 네. 네, 그 가상인간 로지를 만드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저랑 이제 작년에 카이스트를 같이 다닌 동기라서 그 아, 회사에 이제 방문도 해보고, 아, 그 밑에 보이는 건 이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네, 가상인간들이고, 가상인간들. 이 네네. 가상인간이 한 기업에 홍보 대행을 해주면 한 2억 5천에서 3억을 받아요, 한 회사당.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엄청난 광고 홍보 매출을. 시장에서는 완전 이게 파괴적 혁신인 거죠. 그쵸? 예. 인건비도 안 드는 이 가상인간이 들어와가지고 네. 기존 모델이나 연예인들을 이제 대체를 하는 거니까요. 네. 요새 뭐 노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관점, 이제 디커플링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의 가치 사슬들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가지고 네. 제일 알짜가 되는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제일 그 저기 디커플링. 유명한 거는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그 미국의 매장이 있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전시회를 얘기할 때 전시회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전시회는 구매 의사 결정자들이 자기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오는 그런 플랫폼이다. 마케팅 네, 네. 툴이다. 네. 우리가 이제 책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죠? 이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전시회로 하면서 CS 이제 작년 네. 2022 올 디지털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다행히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센터가 있을 이유가 전시회를 없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장을 빌려주고 뭐 이 장치를 하고 네. 이런 이제 활동들이 아무것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가치 의미가 사슬에서. 없죠. 네. 그게 온라인으로 대체돼서 구매 의사 결정자들은 오프라인 전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걸 보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시 산업에서도 한번 유심히 보고, 과연 이 전시회가 구매 의사 결정자들이 와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블루오션 네. 전략인데, 앞에 위에 있는 이제 포커스 온 더 프로덕트라는 게, 이제 기업들이 서로 이 제품의 어떤 품질의 차별성은 없어지고 이제 가격 갖고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상품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던 고객이 누구냐, 그 고객들한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가치를.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런 새로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누군지 찾을 수 있고, 그 고객들의 우리가 뭘 제공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가치와 가격인데, 가치를 높이려면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런 이 가격을 사실 낮추면 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거는 고객한테 더 많은 가치를 주면서도 우리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찾는 것이 이제 그 결국 블루오션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독점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차별화된 우리가 우위를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회들도 결국은 카피 전시회가 많다, 왜 우리 거를 따라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전시회만의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따라할 수 없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이제 뭐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제가 이제 우리 뭐 코엑스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이제 이걸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은 한 몇백 개 기업의 이제 스타트업들의 IR 이제 피칭을 보면서 정말 그 스타트업들, 이 친구들은 말 잘한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그게 딱 보다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에 네. 보면 뭐, 기승전결? 뭐 타잔이 됐든 라이언 킹이 됐든 네. 다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수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어떤 이제 요청이 오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거기 가냐,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다가 거절을 하는데 어떤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멘토가 나타나서 너는 이런 너의 운명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그 그때 현재 이제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네. 가면 다른 세계에 새로운 동지들이 있고 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멘토가 사실 죽고 또 거기에 이제 형제들과 싸우고 어떤 고난을 유혹을 겪고. 받고 네. 결국은 다시 내 고향에 돌아와서 또 적들을 물려치고 네. 어떤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행복해지는데. 뭐 이런 어떤 패턴을 이제 스타트업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IR 피칭을 하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한다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친구들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세상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규제가 없어져야 돼. 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시회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시장이나 산업의 어떤 문제, 마케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어떤 식으로 매치메이킹을 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코엑스 내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코엑스 대표이기 때문에 네. 코엑스의 이제 어떤 당면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베뉴로서 코엑스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무역 증진이나 혁신 성장,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어떻게 하면 또 코엑스 관련해서는 전시장 배정 관련해서 뭐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느냐. 코엑스 이제 임대가 고객 지향적이고 이제 혁신 지향적인 그 임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이제 기존 전시회와 신전시 문제, 정시수 대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제들을 하고 안 하고 그랬을 때 어떤 평가를 할까? 그다음에 중복을 어떻게 옛날에 중복 그거를 6일 단위로 판단 6개월 여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양인데요. 들리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시 공간 부족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오거나이저로서는 이 전시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엑스도 하나의 사실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다각화해야 되고 글로벌 사업 기회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직원이 행복하고 우리 직원 파트너, 고객들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를 지향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질문하실 거 아니면 아마 대표님한테 인사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선 이제 아까 지금 생태계, 우리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그러니까 저희 나름에서는 사실 저희가 생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센터도 있고, 저희끼리 센터도 있고, 주최자도 있고, 뭐, PCO도 있고, 무슨 데스티네이션도 있고, 뭐 이런 다 생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바라보는 형태의 외부하고의 같이 연결되는 생태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하고 같이 연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하고 연결되는 건 결국은 뭔가 투자가 일어나거나 재무적인 것들이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해야지 외부하고 연결이 그냥 막연히 나 이거 관심이 있어. 요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만약에 뭐 주최자가 투자를 받던 아니면 뭐 이런 장치 업체가 투자를 받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뭔가 그 재무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큰 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작은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뭐 1억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가 이 마이스 인더스트리에 자기들 기술이나 이걸 가지고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 마이스 업계에 있는 어떤 기업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뭐 시드 단계라든지 이 초기 투자를 하면서 같이 끌어주고 같이 성장했을 때 그 과실을 같이 배분받는 그런 모델로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스타트업 투자한다 그래서 뭐 다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네네. 네, 초기 라운드 투자는 뭐 몇천만 원부터 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몇 억까지 있기 음, 때문에 의지만 있고 뭐 관심만 있으면 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코엑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미션 TF하고 이제 성과평가 TF, 신사업 개발 TF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션 TF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코엑스가 어, 컨벤션 앤 엑시비션이었는데 과거에 네네네.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음, 코엑스를 CEO는 커넥, 커넥. EX는 익스피리언스. 커넥, 어, 익스피리언스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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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연결과 경험,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마이스 비즈니스가 사람과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고, 그쵸. 그런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 그러면 어, 이, 그거를 넓게 보면 음.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강릉에 사실 그 스타트업 네, 행사에 가셨는데 아마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페이스북에도 코엑스를 오픈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을 네, 네, 달라고 이렇게 네, 올리셨잖아요. 네. 실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들도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무역협회에서 제가 있던 무역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역센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신청을 받아서 음, 아마 그 무역센터 전체로는 한 몇십 개에서 뭐 이렇게 네.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중에 어, 코엑스로 몇 개가 들어왔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 어. 어, 그 한번 이제 왜냐면 그 무역센터 테스트베드는 무역협회도 있고 코엑스도 있고 현대백화점 뭐 카지노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코엑스 쪽으로 몇 개가 들어왔는지 뭐 몇 개가 들어오든 저희가 같이 한번 그 스타트업들을 만나가지고 보는 거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표님 이게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뭐 스타트업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코엑스의 베뉴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최자로서의 기능에 더 지금 관심이 더 많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베뉴적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뉴 전시장 이제 임대 공정성, 투명성, 네. 과연 지금까지 해온 임대 정책이 우리가 전시 산업에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혁신적인 보다 전시회를 키우고 전시 산업을 혁신하는데 과연 기여를 해 왔는지 아니면 그거를 억제해 왔는지 이런 관점에서 다시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베뉴 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잠실이 나중에 되긴 되겠지만 저희한테 뭐 여전히 코엑스한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없이 우리 고객들은 전시 공간 부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를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무역센터 안에서도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베뉴로서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코엑스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하려면 사실은 전시회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이 코엑스가 하고 있는 전시회들을 어떻게 더 좀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사실 더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시회들이 뭐 코엑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저희 국내 전시회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잠실 마이스가 되면 더 커질 거고요. 사실은 더 클 수 있음에도 코엑스의 장소적인 제약으로 못 크는 전시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이제 그런 기존 전시회들이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코엑스 입장에서 더 많은 스페이스를 늘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 네네. 전시회가.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 전시회는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네. 그렇다라고 아까 이제 우리 뭐 기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행사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그래서 뭐 두려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2025년까지 국내에 뭐 잠실, 킨텍스, 뭐 오송 막 해갖고 막 25만 스퀘어미터 이상이 더 센터 면적이 전문 시설 면적이 생기는데 과연 앞으로 하이브리드 행사가 되는데 이렇게 센터들을 계속 지어도 될까? 기존 전시장으로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기술하고 같이 한번 접목하셔갖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라스베가스 UNLV에 있을 때 1999년에 2000년이 되면 뉴 밀레니얼 그래서 그렇죠. 네네네. 그때도 화상회의라는 거가 엄청나게 대두를 맞아, 했고 맞아. 그때 사이버 전시회 한다고 창업했던 분들 엄청 네,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다 사실은 그때 당시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저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참가객들이 또 다시 전시장으로 사실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메타버스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거 자체를 저는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하면서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뭐 이벤트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하이퍼 커넥트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전시장 안에 내가 왔는데 이 부스에 있는 사람 말고 나랑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이 전시장 안에서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앱을 갖고 알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좀 미흡하잖아요. 네네. 해외 이제 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 꼭 못 오더라도 해외 바이어하고 상담은 언제 얼마든지 온라인 상담으로 보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프라인 자체를 대체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성환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오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오늘 저기 100회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우리 이동기 사장님이 여기 계셨구만요. 네. 제가 아까 사실 코엑스 다녀왔는데 코엑스가 오늘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코로나 이전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네. 여러 사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그 이동기 대표님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97년도에 한림대학교 컨벤션 석사과정으로 우리 이동기 사장님이 일기로 같이 들어오셨다가 네. 어, 잘렸죠. 아유, 잘리기. 본인이 나가셨다가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오늘 그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그 이번에 논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올해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하고 무역학 박사입니다. 무역학 박사. 무역학 박사. 네. 저도 올해 박사했습니다.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올해 윤 교수님이 심사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 동기네요. 저희가 이게 네, 석사도 동기고 오늘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뵌 김에 좀 한두 가지 좀 드릴 말씀이 네. 아까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코엑스 당면과제 말씀하시고 뭐 베뉴로서 오가나이저로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엑스라는 데는 사실은 거기가 이제 법인격이 주식회사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 혹은 전시 컨벤션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민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법으로 96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가 주도한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컨벤션 기획사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산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실 어떻게 좀 드라이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계에 그 어쩌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실제로 이제 그 컨벤션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산업 그리고 또 한편 코엑스가 차지하는 어떤 의미는 코엑스 우리나라 컨벤션 업계의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엑스다라고 이거는 뭐 자타가 지금 코엑스가 우리나라 2000년도에 생긴 우리나라 최대 컨벤션 센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 세금으로 주어진 14개, 15개의 컨벤션 센터가 전부 다 코엑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기도 하고 코엑스 출신의 직원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컨벤션 센터에 가서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엑스가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동기 사장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게 몇 번 이제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게 코엑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코엑스가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시 컨벤션 업계 마이스 업계의 선도적 역할,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데가 이 컨벤션 업종입니다. 관광문화연구원 자료에도 보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85%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 요즘에 어디 입찰 다니다 보면은요, 업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업체들도 전혀 모르는 업체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중간 생태계가 그 컨벤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O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파트너 협력 회사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수성업체 자동차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올 때 100대의 승용차가 필요하다는데 서울에 20대밖에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전국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택배나 이런 쪽으로 다 가신 거예요. 장치도 마찬가지고 장치 회사들 그리고 전시의 어떤 서비스 업체들은요. 2020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 시작하자마자 문 닫고 직원들 다 보내고 그렇게 2년 그 폐업 안 하고 버티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기 사장님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25년 전 2년도 말씀드렸고 컨벤션하고 2년 지금 사실은 이동기 사장님이 정말 신경 하셔야 될 미션은 컨벤션 업계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일에 그 정말 사장님이 좀 이렇게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하여튼 막중한 간곡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제가 간곡히 사실은 부탁드리고요. 네, 뭐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산업에 대한 고민도 네.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출연하신 이 여기 프로그램이 그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 한마디라 그러는데 네. 정말 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있어가지고 모든 컨벤션 거의 뭐 코엑스도 거의 문 닫다시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마다
100번째 거의 2년 가까이를 해온 게 바로 이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정부에서 주변에서 네. 돈 한 푼도 지원 안 받고 해온 게 바로 예. 한마디 이게 100회째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기 사장님 그 97년도에 그 일기로 들어오신 그 책임감과 인연으로 이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다 네. 오늘 이동기 대표님도 다 재능 기부로 나와주시고요. 다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마 이동기 대표님이 지금 그 강릉에서 스타트업 행사에 참가하고 계셔갖고 시간이 아마 많지 않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아니면 오늘 마칠까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시면 마이크 바로 켜주시면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고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아닙니다. 네. 손영석 교수님이 질문 네네.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짧게.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손영석 교수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한 이 코엑스가 산업의 리더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업의 재정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결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코엑스가 이루었던 많은 그런 활동들을 일종의 이제 플랫폼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리더로서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 새로 많은 스타트업도 유치하고 해서 한국의 그런 전시 산업의 좀 새로운 리더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지금 한림 마이스 이거를 100회까지 이끌어 오신 그 윤은주 교수님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네. 언제 끝나나 뭐 이러면서 한 2년 동안 저도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정말 이게 어려운 시대에 촛불 같은 그런 컨퍼런스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또 코엑스도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발전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동기 대표님이 오셔갖고 사실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이 마이스산업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전에 그냥 타기업에 있다가 오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코엑스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스산업을 리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